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2025년을 기념하는 수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알프레드 더 마스터 오브 익스플로전 노벨의 유지를 받들어 위대한 발견과 함께 인류를 이롭게 한 큰 영향력을 보인 주제에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재미있고 독특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이그 노벨상도 있습니다. 2025년 이그 노벨상이 수상된 분야들과 내용에 대해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1991년 일종의 과학 유머 잡지인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마크 에이브러햄스가 제정합니다. 반쯤 장난삼아 시작했던 만큼 우선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며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와 의미 모두를 갖춘 독특한 연구를 기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화학상으로는 한밤중 화재 경보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와사비의 매운 성분을 분사해 잠을 깨우는 와사비 알림이나 2000년 물리학상으로는 자석을 이용해 개구리를 공중에 띄우는 연구, 2014년 심리학상은 한밤중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나 비명 소리에는 깨지만 자동차 경적 소리에는 잘 깨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5년 이그 노벨상은 9월 18일 발표되었습니다. 이그 노벨상이 일부 괴짜들의 축제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모두가 즐기는 공신력 있는 행사입니다. 시상을 위해 이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하곤 하는데 2025년 이그 노벨상에 참여한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한 것은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발전 등 빛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 결정 소재인 양자점을 연구한 202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문지 바웬디입니다. 당시 루이스 브로스와 알렉세이 예키모프와 공동 수상했죠. 다음은 200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릭 메스킨입니다. 제도 설계 이론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공로로 레오니트 후르비치 그리고 로저 마이어슨과 함께 공동 수상했었습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도 이번 이그 노벨상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빈곤 경감을 위한 실험적 접근을 바탕으로 아비지트 베너지와 마이클 크레이머와 공동 수상했었습니다. 올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유독 많이 참석했습니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으로 파생 상품의 가치 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 개발에 기여한 로버트 머튼도 보입니다. 멸종된 호미닌의 유전체와 인간 진화에 대한 발견으로 비교적 최근인 2022년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 수상했던 스반테 페보가 등장한 것은 꽤나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어떻게 산소의 가용성을 감지하고 그에 적응하는지에 대한 발견으로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피터 렛클리프, 그레그 서멘자와 함께 수상했던 윌리엄 케일런 주니어 역시 이번 행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정상 현장에 참여하지 못해 영상으로만 인사했던 인물로 199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그 유명한 쿼크의 발견자인 제롬 아이작 프리드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수상했던 헨리 웨이 캔들은 1999년 세상을 떠났고 리처드 에드워드 테일러 역시 2018년 사망했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쿼크의 발견자인 셈입니다. 2025년 이그 노벨상은 10개 분야에 수상되었습니다. 노벨상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수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이그 노벨상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평화, 문학 외에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깊다면 수상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올해는 심리학과 영양학, 항공, 소화과학, 공학 설계 등이 두드러지죠. 시상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올해의 주제는 무엇이었을지 게재된 논문을 직접 찾아보며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상입니다. 35년간 자신의 손톱 성장 속도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한 주제에 수여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문학 부문에서 손톱 성장 속도를 다뤄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논문은 화려한 산문체로 쓰여져 문학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논문에서는 번역했을 시 손톱은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횡축 위에 나이를 새겨나가는 서서히 움직이는 케라틴 연대기이다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논문에는 중세 점성술 제임스 보즈웰 그리고 모비딕을 깊게 언급하며 희망과 고통, 기술적 기교, 그리고 건강센터라는 이름의 비인격가로 가득 찬 덩어리라 현대의학 교육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1953년 발표된 논문이었으며 수상자인 윌리엄 빈 박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심리학상은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 주의자에게 그들이 지적이라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한 연구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쉬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반대로 사회적으로 대담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자신의 지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과대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시는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저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는지, 즉 긍정적인 외부 피드백으로 인해 자신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361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주관적으로 자신의 지능 수준을 평가하고 자기애적 성격 검사를 완료한 후 IQ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지능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인 측정치와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IQ가 높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참가자들의 독특함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능을 낮게 평가했으며, 부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양학상은 무지개 도마뱀이 특정 종류의 피자를 선호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서아프리카 도시와 교외에 흔히 서식하는 무지개 도마뱀은 주로 곤충과 절지동물을 잡아먹지만,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일부 도마뱀은 더 잡식성으로 변해 먹이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빵이 인기가 많습니다. 토고의 한 해변 휴양지에서 연구자는 무지개 도마뱀이 관광객에 4가지 치즈가 토핑된 피자 조각을 훔쳐 맛있게 먹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이 우연일지 혹은 무지개 도마뱀들이 선호하는 토핑이 있을지 연구가 시작됩니다. 결국 몇 종류의 피자 테스트에서 무지개 도마뱀들은 4가지 치즈가 토핑된 피자만 먹었습니다. 도마뱀들이 치즈 피자에 끌리는 화학적 신호가 있거나 어쩌면 소화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점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소학과상은 모유 수유 중인 아기의 엄마가 마늘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마늘 섭취가 모유 냄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변화가 수유 중인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해진 것이죠. 실제로 마늘은 젖소의 우유에서 이취를 발생시키고 사람의 체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진은 모유 수유만 하는 여성 8명을 모집하여 참가자들에게 마늘과 양파, 아스파라거스를 비롯한 황함유식품 섭취를 조절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늘을 섭취한 산모는 모유 샘플 냄새를 맡아본 성인 패널 몇 명의 평가 결과 눈에 띄게 더 강한 냄새가 나는 모유를 생산합니다. 강한 냄새는 섭취 후 2시간에 최고조에 달했고 지방 함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냄새가 강한 사료를 섭취한 소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독특한 것은 영아들은 모유에서 마늘 냄새가 날 때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유 수유 중 감각 경험이 영아가 이유식 후 새로운 음식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아마도 이후 음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상은 얼룩말처럼 하얀 줄무늬를 칠한 소들이 파리에게 덜 물린다는 연구입니다. 몸에 흑백 줄무늬를 칠한 소가 흡혈파리의 공격을 피하고 파리 기피 행동을 덜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6마리의 일본 흑소를 대상으로 하얀색 라카를 이용해 흑백 줄무늬를 그리고 혹은 검은색 줄무늬나 줄무늬 없는 컨트롤 그룹으로 테스트합니다. 기록된 파리 기피 행동은 머리 흔들기, 귀 흔들기, 다리 쿵쿵 뛰기와 피부 경련 그리고 꼬리 흔들기로 정의되며, 흑백 줄무늬를 칠한 일본 흑소의 흡혈파리 수가 칠하지 않은 소와 검은색 줄무늬를 칠한 소의 흡혈파리 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음을 보입니다. 흑백 줄무늬를 칠하는 것이 흡혈파리의 공격을 예방하고 축산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축을 흡혈파리로부터 보호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표면에 착지할 때 접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곤충의 동작 감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변조발기 또는 편광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학상은 얼마 전 과부라 화합물과 테플론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소개한 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칼로리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음식량을 늘려 포만감을 높이는 방법으로서의 폴리테트라플로로에틸렌, 즉 테플론의 섭취에 대한 연구입니다. 강한 응집력으로 음식이 눌어붙거나 산에 의해 변성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기계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테플론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환경 문제로도 연관되고 있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기존의 다이어트 탄산음료와
기타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체에서 대사되지 않는 분자를 가진 인공 감미료의 개발 덕분에 현대 식단의 주류가 되었음에 주목해 칼로리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음식의 양을 증가시켜 제로 칼로리 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개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첨가제로 테플론을 선택했는데 테플론은 비활성이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위산에 강하고 맛이 없으며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음식에 쉽게 섞을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사료 실험 결과 90일 동안 25% 테플론 사료를 섭취한 쥐는 독성 징후가 없었고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결론적인 제안은 테플론 분말과 음식을 1대3으로 혼합해 음식의 양을 늘리면 포만감이 크게 향상되고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법이 다른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이그노벨 평화상은 술을 마시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입니다. 알코올은 의학계 및 심리학계에서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작업기억이나 인지적인 억제와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알코올 섭취가 외국어 유창성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네덜란드에 유창한 학부 심리학과 학생 50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한 그룹은 알코올 음료를, 다른 그룹은 물을 제공받았습니다. 각 참가자는 제공된 음료를 섭취한 지 15분 후 네덜란드 원어민과 네덜란드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어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을 평가했고 네덜란드 원어민 테스트 요원들은 독립적인 관찰자 평가를 제공했습니다. 결론은 술에 취하면 참가자들의 네덜란드어 유창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공학 설계상은 냄새나는 신발의 악취를 제거하는 신발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자들은 신발 냄새는 인도에서 보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적절한 환기와 세탁이 없다면 신발은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인 키토코쿠스 세덴타리우스의 번식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신발장을 사용하여 신발을 보관하는데 이러한 밀폐된 환경에서는 냄새가 매우 심해질 수 있겠죠. 1학년 학생 149명을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발 냄새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90%는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하였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발을 세탁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스프레이형 탈취제나 항균 파우더를 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자외선 램프를 냄새 제거 장치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광살균 신발장을 만들어 구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그노벨상 중 가장 특별함이 낮은 연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외선 살균은 우리에겐 친숙하니 말이죠. 다만 연구가 이루어진 인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술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항공상은 취한 박쥐의 비행 및 반향정의 능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척추동물에게 잠재적인 독소인 에탄올은 모든 육질 과일에 존재하며 과일이 익을수록 함량이 증가합니다. 이전에 이집트 과일 박쥐의 식량 한계 가치가 에탄올 함량이 1%를 초과하면 감소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식량을 섭취한다면 박쥐에게 독성이 있을 것이며 비행 및 반향정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취 상태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반향정의는 박쥐나 돌고래가 공간을 인식하는 일종의 영역 전개와 같은 기능입니다. 실내 복도에서 이집트 과일 박쥐를 날리며 이 가설을 검증했고 에탄올이 풍부한 식량을 섭취한 박쥐는 에탄올이 없는 식량을 섭취했을 때보다 상당히 느리게 날았습니다. 또한 에탄올은 박쥐의 반향정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학상은 파스타 소스인 카치오에 페페가 뭉치는 현상에 대한 위상 거동 제어 연구였습니다. 파스타 알라 카치오에 페페는 포나렐리 파스타, 페코리노 치즈, 그리고 후추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요리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은 기만적이죠. 이 요리는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소스가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보다는 질긴 모짜렐라 치즈에 더 가까운 질감으로 덩어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조리사는 물과 전분 용액의 일부를 추출하며 이 용액은 치즈 단백질이 변성될 때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로 식혀줍니다. 이를 치즈와 섞어 소스를 만들고 서빙 직전에 후추를 넣습니다. 저자들은 적절한 전분 비율이 치즈 무게의 2에서 3%임을 발견해 그보다 낮으면 뭉침 현상이 일어나고
그보다 높으면 소스가 식으면서 뻣뻣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합니다. 파스타와 관련된 연구는 과학계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파스타 면이 왜 2조각이 아닌 3조각으로 부러지는지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공부해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존한 연구자에게만 주어지는 노벨상과 다르게 이번 경우에서 확인되듯 이그노벨상은 사망한 사람에게도 사후 수여가 가능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연구 주제와 내용이 일단 웃겨야 하고 그 후 생각하도록 만드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2025년 수상된 10개 분야 중 화학상은 먹지 말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테플론을 일부러 음식의 25%만큼 혼합해 칼로리 섭취를 줄여 체중 감량을 돕고 포만감을 증가시키겠다는 주제였습니다.